안녕하십니까. 지도와 함께 떠나는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절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의 마지막에 오늘 강의할 것의 제목을 미리 예고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저는 시진핑의 과도한 개혁과 체제 불안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시진핑의 과도한 개혁과 체제 불안정이 아니고 시진핑의 과도한 욕망과 체제 불안정, 이렇게 제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도와 함께 떠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표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이 도표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이제 오늘의 강의가 되는데, 이 도표가 완전히 차면은 이 중국의 현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뭐 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아주 첨예한 갈등, 거의 준전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이렇게 심각한 갈등 국면에 빠져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시진핑이라는 지금 중국 국가주석,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부터입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7차 공산당 대회에서 이 총서기로 취임하는 취임사를 할 때부터 중국과 미국은 본격적인 갈등이 노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이 사람이 처음 한 이야기가 중국몽입니다. 중화제국의 부활, 화려했던 한나라, 당나라 시대의 중국처럼 중국도 21세기에 세계 질서를 갖다가 재편하겠다, 세계 질서를 지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한테 지금 현재는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는 지구의 중심국가, 패권국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팍스 시니카, 중국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대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시진핑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시진핑이 과연 누구냐? 시진핑은 2012년에 이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됐는데, 이 사람은 1953년생이죠. 1953년생. 근데 시진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갖기 위해서, 이 시진핑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단연주연이고, 지금 이 시대의 단연주연이고, 조역한 사람을 갖다가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그 조역이 누구냐? 보시라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시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시진핑보다 4살 위입니다. 1949년생인데 이 두 사람은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50년 동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말 무한 경쟁을 펼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이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는 차차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태어나기를 한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중난하이라는 데입니다. 중난하이. 이제 한문으로는 중남해가 되겠습니다. 중남해. 중남해가 어디냐? 자금성, 바로 천안문에서 자금성을 바라보자면 바로 왼쪽 옆입니다. 거기에는 중국에서 서열 25위권 이내에 드는 사람들만 그 중남해에 모여 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서열 25위권이면 어디냐? 1위가 총석입니다. 총석이. 지금으로 치면은 시진핑.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입니다. 중앙상무위원 7명.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입니다. 정치국. 여기가 25명. 근데
1명 더하기 7명 더하기 25명이 아니고 25명 중에서 상무위원 7명이 나오고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총석이 1명이 나오니까 결국은 그 25명이 이 중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중국 인민 전체가 14억입니다. 14억 인민. 14억 인민 중에 14억 분의 25.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중남해라는 데입니다. 중남해. 그러니까 성골 중에 성골들만 사는 데가 중남해라는데 이 두 사람이 중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시중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라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보이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중국 부총리, 정치국원으로서 부총리를 지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혁명원로입니다. 혁명원로. 혁명원로가 뭐냐? 마오쩌둥, 덩샤오핑, 조원라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중국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장정도 같이 하고 국공내전 때 장개석 군대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고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들을 혁명원로라고 하는데 그 혁명원로로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으로서 부총리까지 지낸 사람 너무나 이력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중신의 아들이 시진핑이고 보이보의 아들이 보시라인데 이런 중국에서는 이런 혁명원로의 아들들이 한 큰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태자당이라고 합니다. 태자당. 이 태자당들이 이제 여기도 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태자당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이 아주 성공한 사람이 이 시진핑과 보시라이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자당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혁명원로들이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시진핑과 보시라이 세대에서는 자식을 한 명씩밖에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책이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뭐가 닮았느냐? 여기가 일단 성골이라는 거, 중난하이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동창, 같은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 닮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고생을 한 번은 젊을 때 죽도록 고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닮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그 문화혁명, 문혁이라 그러는데 그때 시기에 둘 다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려서 실각을 하는 바람에 시진핑은 시골, 섬서성 시골에 뭐라 그럽니까?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토굴에서 살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 흙까지 먹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나중에 사람들이 고생한다 그러면은 시진핑 이야기를 하면 너 흙 먹어봤어? 흙 맛을 알아? 네가 개 맛을 알아가 아니고 네가 흙 맛을 알아? 그게 이제 시진핑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라이는 그때 당시에 반동으로 몰려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지 정강이 뼈가 다 노출될 만큼 피부가 다 벗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 보시라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고생했다 그러면 너 정강이 뼈가 한번 밖으로 노출돼 본 적 있어? 그렇게 얻어맞아 본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이 시진핑은 하방 그때 당시에 하방 시골로 내려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고 보시라이는 연동이라 그래서 베이징 안에서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홍위병 세력을 조직했다가 강청의 홍위병 세력한테 밀려서 이제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이 보시라이는 하여간 그 당시에 베이징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속 노조, 금속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닮은 게 뭐냐? 문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 다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칭화대, 한문으로 쓰면 청화대가 되는데 청화대, 그다음에 북경대, 베이징대 이 두 개는 중국에서 항상 명문대학교 순위를 다투면 1등, 2등을 다투는 대학입니다. 1, 2등을 다투는 대학인데
그 청와대가 조금 자연과학 분야에서 조금 더 우세하고 북경대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조금 우세합니다. 근데 하여간 나라마다 그런 대학들이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 하버드, 예일, 일본 와세다, 게이오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항상 그런 식인데 시진핑은 청와대에서 화공과를 나왔고 보시라이는 북경대에서 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역사학과를. 그래서 둘 다 이제 명문대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닮은 게 뭐냐 하면은 둘 다 20대 중반에 가족끼리의 말하자면 정략결혼 같은 걸 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이제 재혼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이혼하고 재혼했다는 과정은 똑같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금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시진핑의 첫 와이프는 영국 대사의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영 중국 대사의 딸이었는데 워낙 도시적인 여자여서 시진핑은 시골 생활을 갖다가 말하자면 선호하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말았던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성격차, 생활 환경차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보시라이는 바람 피우다가 본인의 말하자면 바람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의 그 부인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 펑리위안 그 다음에 보시라이의 부인은 구카이라이 여기는 펑리위안은 중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가수고 아주 유명한 가수고 구카이라이는 당시 북경대학에서 알아주던 재원이고 미모의 재원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이렇게 귀염성 있게 예쁘게 생긴 스타일이고 펑리위안 같은 경우는 조금 중후하게 조금 기품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혼하고 재혼했다는 것도 닮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직에 진출했다는 것도 닮았습니다.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공산당 당원이라고 아버지가 혁명원로라고 다 공직에 가는 건 아닙니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공산당은 무려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 중에서 9천만 명이면 남북한 합친 인구가 지금 7천만 조금 넘나요? 세계 인구에서 9천만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15개 정도밖에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원만 9천만 명이에요. 이 9천만 명이 대부분 말하자면 농민들이고 노동자들이고 이렇게 공직에 진출해가지고 공직자로 계속 성장하는 정치국 위원이 되고 중간에 중앙위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쨌든 공직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 가도를 걷습니다. 여기는 복건시, 복건성, 푸젠성 당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강성 당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 당서기를 하다가 상무위원으로 진출을 해서 부주석 그 다음에 지금 총서기까지 됐고 여기는 주로 베이징 부근 중국의 중심부에서 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잘 떠나지 않았고 여기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절강성 이게 지금 엎드려서 절강성 당서기를 했고 여기는 중앙상무부장을 했습니다. 중앙상무부장 어느 게 더 높으냐 조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공산당 중앙위원 정중앙위원이 된 정도니까 둘이가 거의 같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국 공산당에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출세가 중앙위원이 되는 겁니다. 중앙위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위원,
하나는 후보위원. 정의원은 205명이고 후보위원은 170명. 통상 그렇습니다. 통상 그런데 어떨 때는 정의원이 조금 더 뽑힐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후보위원이 조금 더 뽑힐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절강성 당서기로 또 상무부장으로 이렇게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의원이 됐다 하는 것은 거의 말하자면은 최고의 성공을 거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누가 더 유명한가? 국제적으로는 보시라이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보시라이는 2004년부터 이 국무원 상무부장을 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상공부 장관, 뭐 중소기업부 장관 이런 역할인데 이 상무부장을 할 때 한국에도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만난 적도 있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그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 보시라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키가 186cm고 이 아주 훤칠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지 한국으로 탤런트로 치자면은 뭐 어떤 사람은 한진희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뭐 하여간 굉장히 잘생긴 어떤 그런 그거 이 사람은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꼭 받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하자면은 관심종자, 관심을 꼭 받아야 되고 핵인싸, 자기가 아주 가운데 인사이드 중에 인사이드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절강성 당서기를 하다가 절강성이면 중국이 지금 본토에 22개의 성이 있고 5개의 특별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특별시가 있죠. 텐진,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딘가요? 중칭. 그러니까 4개의 특별시가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1급지에 해당되는 데입니다. 1급지 그 성의 당석이고 이게 상무부장이고 하니까는 출세는 누가 더 빨랐는지 하여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둘 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위원까지 했다. 그런데 2006년에 중국 그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어떤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철량위 실각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철량위 실각 사건. 그 철량위 실각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현재의 말하자면 새 파벌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새 파벌이 뭐냐? 태자당, 그 다음에 상하이방, 그 다음에 공청단, 이 세 개가 태자당과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맡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한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이 상하이방을 만든 사람이고 최고 실력자가 장쩌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쩌민. 한국 그래서 뭐 강택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공청단에서는 장쩌민에 이어서 중국 국가주석을 맡았고 공산당 총서기를 맡았던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진타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 그 총서기를 맡고 있는데 이 장쩌민의 다음에 철량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후진타오에 뒤이어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맡기로 거의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06년입니다. 2006년. 이 사람이 실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모종의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각을 하게 되면서 상하이 방에서 다음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당연히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실각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급하게 빨리 총서기 후보를 뽑아 올렸어야 됐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그 전까지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계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중국 공산당 중앙정계. 그야말로 갑툭튀. 중앙정계에서는 덮보잡이었는데 갑툭튀로 튀어나온 게 시진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라이는 당연히 천량위가 실각을 하면은 자기가 상하이 방하고 훨씬 더 인연이 깊고 그래서 자기가 천량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보시라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엉뚱하게 시진핑이 올라서게 된 겁니다. 왜 시진핑이 올라서게 됐느냐? 시진핑을 밀었던 사람이 여기 정칭홍이라고 당시 그 상하이 방에 상무위원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진핑을 밀면서 이 짱쩌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진핑은 아무 세력이 없어. 본인 세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선 시켰다가 급한 대로 얘 시켰다가 5년 후에 총서기를 안 줘도 되고 얘는 또 5년만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돼. 너무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친구니까 그냥 얘를 시키자라고 정칭홍이 장쩌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쩌민은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아무런 실력이 말하자면 계파가 없다. 그러니까 후원 세력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꿔 넣을 수 있다 하는 게 마음이 들어서 급한 대로 천량위가 실각을 하니까 시진핑을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시진핑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 시황제가 됐습니다. 시황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강의 제목은 그러니까는 시황제가 된 시진핑. 중국이 절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강의가 되겠습니다.